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9월 FOMC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44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예상보다 강한 경기의 이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이후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이 재차 강조되기도 했고요. 또 11월 금리 동결의 가능성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CPI 발표를 앞두고 5%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마존과 애플은 상승을 한 가운데 이 미국의 법무부가 알파벳의 독점력 약화를 위해서 이 사업부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파벳은 1.53%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3분기 중국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의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TSMC 호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은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지만 이 최고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가운데 브로드컴과 ASML이 2%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ARM도 3.4%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 미증시 연일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 21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61선 위에서 상승 출발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이제 2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미증시 훈풍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2% 오른 2601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내린 77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연말까지는 종목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올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000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600억 원 넘게 담으면서 외국인과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도를 하며 지수가 상승이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는 물량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오늘 59,000원도 이탈한 58,900원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1.66% 내린 5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4% 넘게 오르며 18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외한다면 오늘 장에서 반도체가 상승 탄력이 좋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 흐름도 좋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 기대감 속에서 현대차는 현재 0.4% 넘게 오른 24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는 2% 넘게 오르면서 10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위고비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비만 치료제 테마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대봉 LS, 애니젠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가 실적과 주가가 괴리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냅니다. 3% 넘게 오르면서 17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키워드가 핫합니다.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오늘 장에서 영풍정밀이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대로 티웨이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그룹 호텔 리조트 운영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추가 지분 매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쪽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로 오늘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갔고요. 티웨이항공, 대명 소노시즌, 예림당까지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2차 전지, 소재 부품, 반도체 장비, 의료 AI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 수다와 함께 시장의 흐름 짚어보시죠.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로우텍스 세무에게 박준혁 세무사와 함께하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간판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5만 전자로 하락했습니다. 한 달 새 벌써 6번째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 58,900원까지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9,000원이 깨진 건 약 1년 9개월 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주가 오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는 앞서 지난 8일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으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5%나 증가했지만 10조 원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삼성전자 임원진은 사상 처음으로 실적 부진과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까요? 지난달 8조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내답한 외국인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당일에도 2,544억 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1.82% 하락한 59,200원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네이버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타겟 광고가 도입된 피드 광고 매출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커머스 부문은 브랜드 스토어 확대로 인한 매출 성장과 함께 향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신설될 경우에 추가적인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네이버가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이버 현재 전일 대비 4.03% 상승한 17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영풍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전거래일에는 금감원에서 고려아연 공개 매수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고려아연과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함께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K는 현재 공개 매수가인 고려아연 주당 83만 원, 영풍정밀 주당 3만 원이 이미 기존 주주들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가격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가격 이상의 추가적인 가격 경쟁은 추후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 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3만 원의 공개 매수 중인 영풍정밀은 향후 공개 매수가 인상 기대감에 지난 8일까지 3만 3천 원대에 거래됐었는데요. MBK 측의 이번 발표로 오늘 주가가 10%대까지 급락하며 다시 3만 원대로 회귀해 공개 매수가에 근접했습니다. 현재 영풍 전거래일 대비 15.75% 상승한 3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6년 연속으로 국제표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ISO 37001 국제표준화 기구가 조직의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조직의 부패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제정한 반부패 경영 시스템 표준입니다.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자 개발된 국제 인증인데요. 인증을 획득한 기관들은 매해 엄격한 사후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3년마다 인증 갱신을 위한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난 2019년 최초 인증을 받은 후 매해 사후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선 및 적합성을 인정받아서 재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현재 전일 대비 9.66% 상승하면서 4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인 1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오늘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티웨이 항공 2대 주주인 대명 손호그룹이 항공사와 해외리조트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명 손호그룹은 올해 사모펀드 운용사 JKL 파트너스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2대 주주에 올라섰는데요. 현재 여러 법무법인과 동시 접촉하면서 공개 매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TA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대명 소노시즌도 함께 급등하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는 등 시장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TA항공, 현재 전거래일 대비 16.88% 상승하면서 3,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계사인 TA홀딩스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죠.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8일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이 전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129.5% 증가한 영업이익 4,483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8일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기준 이 FN 가이드 등 시장 전망치였던 4,200억 원을 상회한 수준인데요. 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는 38.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금액 4,660억 원을 제외하면은 영업손실 1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지만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를 제외한 적자는 이 지난 2분기 2,525억 원 대비 대폭 축소됐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이 돼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면서 AMPC가 전분기인 4,478억 원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개선과 함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건데요. 이 매출은 6조 8,7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는 16.4% 감소했지만 전분기보다는 11.6%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파우치 공급이 늘고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 중심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매출이 확대되면서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 한해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서 고객 및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SS를 비롯한 이 비전기차 사업 비중 확대 등으로 견고한 매출 구조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 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을 르노와 체결을 하면서 중저가 배터리 시장으로서의 이 영향력을 확대를 했고요. 또 독일에서 열린 이 상용차 전시회인 IA 트랜스포테이션 2024에서는 이 세계 최초로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셀 투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ESS 부문의 사업 비중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이 미국 전시회인 RE 플러스에서는 내년부터 미국 LFP 기반의 ESS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이 최근 배터리 화재 예방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생애 주기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을 신사업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배터리 생산 판매뿐만 아니라 에너지 순환까지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올해 초에는 42만 원대였는데요. 지난 8월 장중에 31만 1,000원까지 하락하면서 부진이 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전기 차량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최근에 반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저점과 비교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두 달 사이에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증시 불안 속에서도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빠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안에 46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LFP ESS 시장에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실적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의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3.93% 오른 43만 6,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6% 가까이 급등한 44만 4천 원을 기록해서 4거래일 만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거래일에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살짝 조정받으며 2.63% 내린 42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또 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의 수조 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도 이 실적 회복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공급 규모는 50.5기가와트시로 이 계약 금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내년 실적 회복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의미한 회복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내년 신차 및 그리고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이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유럽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와 또 이 저가 전기차 대거 출시 그리고 자동차 할부 금리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 대비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이러한 점에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용욱 하나투자증권 연구원도 내년 성장세 회복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신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면서 향후 출시될 이 신차 효과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테슬라향으로부터 내년부터 이 신규 2170 셀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유럽은 올해 기저효과 그리고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IM증권에서는 이 주가 조정 시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5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5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이렇게 좀 목표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9월 27일부로 발효를 한 가운데 해당 조치로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외로 테슬라 또한 이 조치에 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테슬라는 최근에 가장 저렴한 모델인 이 모델 3 후륜 구동 모델을 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조용히 삭제를 했습니다. 약 5,300만 원 시작가에 이 437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던 모델이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삭제한 이유가 이 중국산 배터리 때문일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모델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짧은 주행거리를 가진 엔트리급 전기차에 많이 사용이 되는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충전 방지 사이클에서 높은 내구성을 보여서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패키지에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는 25%의 관세가 또 완성차
차이는 100%의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사실 모델 3 RWD는 관세 문제 외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LFP 배터리가 적용되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7,500, 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3 RWD 판매를 중단하면서 현재 가장 저렴한 모델 3는 약 5,845만 원에 시작하는 롱레인지 RWD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 모델 3의 후륜 구동 모델의 삭제가 이 테슬라의 판매 실적에는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전체 판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엔트리급 모델이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선택지가 됐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 조치는 테슬라보다는 이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관세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이미 몇몇 제조사는 미국 출시 계획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기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개발 중인 엔트리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올해 초 더 저렴한 모델의 개발을 언급을 했지만 LFP 배터리나 기타 배터리 옵션이 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관세 문제에서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번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업계의 반응을 더욱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전기차 시장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유럽연합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4일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이 승인된 집행위 확정 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 관세인 10%에 더해서 7.8%에서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가 되는데요. 따라서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가 됩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서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요. 집행위에 따르면 이번 달 30일 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시가 되고요. 이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EU는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 측면에서는 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과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와 달리 이 현대와 기아는 이 유럽연합의 대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물량 중에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모두 유럽에서 생산이 되거나 또 한국에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중국이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EU의 무역 보복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무역 전쟁이 확산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중국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이 수출 제한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 국내 기업이 소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중국 제재가 심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또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확정됐다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채권 지수는 연기금을 비롯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핵심 지수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 선진국 국채 클럽인 WGBI 편입에 따라서 내년부터 최대 90조 원 가량의 이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외환시장 수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에서 빚어졌던 원화채 디스카운트의 현상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정말 깜짝
편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이 어제 한국 국채를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FTSE 러셀은 모건 스탠리 캐피널 인터내셔널 MSCI와 함께 양대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로 꼽히는데요. MSCI는 미국계 펀드들이 주로 추종을 하는 지수고요. FTSE 러셀은 유럽계 투자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TSE 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인 WGBI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JP 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초우량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지수인데 추종 자금은 3조 달러, 약 4,039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한국 국채는 이번 네 번째 도전 만에 이 WGBI 편입에 성공을 한 건데요. 한국은 2022년 9월 이 편입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린 후에 편입 시도가 3차례 연속 불발됐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기준이 세계 10대 국가 중에서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는데요. FTSE 러셀은 이 국채 발행 규모와 또 국가 신용 등급 그리고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서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통상 관찰 대상국 등재 이후에 이 WGBI 최종 편입까지는 2년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관찰 대상국 지정 때부터 정량적 기준인 국채 발행 규모와 또 국가 신용 등급은 모두 충족을 했지만요. 이 시장 접근성이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WGI 편입을 위해서는 이 시장 접근성 레벨을 2단계로 올려야 하지만은 이 한국의 시장 접근성 레벨은 1단계에 머물렀었습니다. 이 FTSE 러셀 측은 이 그동안의 편입 조건으로 외국인 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과 그리고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또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WGI 편입을 위해서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이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또 이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외국인은 이 국내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이 ICSD 계좌를 통해서 편리하게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의 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또 이 시장 마감 시간도 영국 런던에 맞춰서 지난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게 굉장히 깜짝 편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한국 국채 이 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ICSD 연계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시행된 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바클레이즈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내년 3월 편입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외환시장의 접근성 강화 방안을 연이어서 내놓은 덕분에 이 시장 접근성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이 되었고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WGBI 편입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 국채가 이렇게 WGBI에 편입이 되면서 국내 시장의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유입될 전망인데요. 기재부와 해외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최대 90조 원의 해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고요. 또 FTSE 러셀은 한국 국채 비중은 국채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전체의 2.2%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WGBI 추종 자금이 3조 달러로 추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660억 달러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WGBI 편입에 따라서 유입이 예상되는 90조 원은 연간 이 국고채 순 발행 규모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 WGI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41.3%를 차지하는 미국 국채고요. 이어서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이 WGBI에 편입이 되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이렇게 큰 국가들 위주로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국채는 이 WGBI에 편입되자마자 9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WGBI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가 증가하며 금리 안정과 함께 외환 수급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6%입니다. 이 글로벌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 운용사와 연기금 등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와 중앙은행 등 해외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국고채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저변도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요. 기재부는 WGBI 편입에 따라서 2026년 말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국채 시장에 해외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국채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 한국 국채의 위상 때문에 이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해서 국채 금리가 높았는데요. 이 WGBI 편입에 따라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 인하로 이 연간 최대 1조 1천억 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재부와 해외 금융기관의 분석입니다. 특히 이 WGBI 추종 자금은 대부분 패시브 성격이기 때문에 이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아닌 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정 벤치마크 지수 추종을 명시화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 등은 이 지수 편입과 동시에 편입국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됩니다. 이 대규모 해외 자금 유입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한국 국고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 시장 수급이 개선돼서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채권 금리 하락 및 원화 강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비록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강세 보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도 오늘 반도체에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혼조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0.1% 오른 2,597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34% 내린 77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1,640억 원, 1,279억 원 물량 담으면서 지수 상승한 가운데 기관만 3,000억 원 넘는 물량 팔아치웠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2,0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00억 원, 900억 원 넘는 물량 팔아치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좀 돋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32% 하락한 58,9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오르면서 186,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하락했는데요. 2% 넘는 하락폭 보이면서 42만 7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하락했는데요. 0.9% 하락한 99만 5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와 동일한 가격인 24만 6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크게 강세 보였는데요. 1.6% 오른 19만 4,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아도 오늘은 상승해 주었는데요. 1.2% 오른 10만 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3% 넘게 빠지면서 48,3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KB금융은 0.5% 상승한 89,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2% 하락한 371,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시황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금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 되실 겁니다. 네, 이런 고민들 로우텍스 세무에게 박준혁 세무사님 모시고 함께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고소득자분들의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네, 어제 휴일이었는데 잘 쉬고 오셨나요? 어제도 일했습니다. 어제 빨간 날인데도 왜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 사업자한테 빨간 날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 시간이라서 요새 이제 날씨가 좋은데 밖에 많이 못 나가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지만 그만큼 또 소득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면 세무사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절세법은 모두에게 해당된다기보다는 이제 소득과 재산이 이미 많으신 분이 이제 자녀에게 부를 어떻게 이전하는지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증여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어떠한 방법인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사실 그 법인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클 텐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가장 이제 그 유심히 보는 부분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지 의혹을 많이 삼고 있어요. 네. 왜냐면 법인을 통해서 이제 절세, 탈세, 약간 이런 거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들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는 사업성을 연관된 법인을 설립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바로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식 시기에 따라서 손익을 조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주식 가치를 낮게 형성해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증여를 하면은 세금이 줄어든다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법인의 주인인 주주 구성이 중요하겠죠. 주주 구성을 본인과 자녀들로 일단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제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그 주식 가치가 오르고 내려갈 텐데, 당연히 사업이 잘 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갈 거고, 사업이 안 좋으면 주식 가치가 낮아지겠죠. 저희가 만약 상장 주식이라면 지금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시가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시가는 제3자와의 거래했을 때 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과세 당국에서도 저 금액을 기반으로 얼마의 주식수를 곱해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구조인데요. 근데 세법에서 만약에 그 비상장 주식이다 라고 하면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법인보다는 비상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증세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자녀에게 주는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주식 가치를 조절하려고 이제 절세의 틀에 묶어서 주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이렇게 좀 투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래도 정해놓은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또 주식 가치를 조절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장 주식이야 남들하고 거래하는 가액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치를 낮추거나 이런 거래를 일반적으로 하기 어렵겠죠. 네. 근데 비상장 주식은 내가 사업에 힘을 좀 빼면은 그 마지막 해에 이익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익이 적게 나온 걸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주식 가치가 확 낮아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장인 본인이 4만 주를 갖고 있고 그러면 한 4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녀 한 명당 30%씩 이 주주 구성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주당 1,000원에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은 10만 주씩 곱하면은 자본금이 한 1억 정도인 회사라고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법인 설립 당시의 회사의 지분이 본인이 40%, 자녀 2명이 각각 30%, 30%인 상황이네요. 주식 한 개당 1,000원이고 총 10만 주를 발행해서 1억이라는 자본을 가진 회사를 예시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이 익숙지 않은 분들을 보면 아무리 들어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주식은 한 주당 1,000원에 시작했는데 매년 그 경영 성과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서 마지막 그 과세 연도에 경영의 힘을 좀 빼서 네.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다음 달에 증여를 할 걸 고려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전년도 말에 힘을 좀 빼서 이 이익이 적게 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상속 증여세법상의 틀에 맞게끔 주식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네. 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주식 가치를 좀 낮춰서 이렇게 낮춰서 증여를 하면은 주식의 주인이 자녀가 된 후에는 주가가 올라도 이 주식이 이미 자녀가 보유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 전략은 이제 가치의 변동이 클수록 효과적으로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자산을 팔더라도 양도세 대신에 증여세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자식에게 이 주식을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게 좀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속 증여세법상 이 평가 방법을 또 활용을 해서 이를 좀 조절할 수도 있을까요? 네,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표를 보시면 어려운 개념이 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산정하는 방법은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이란 말은 중요한 부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손익가치와 그 법인의 자산가치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산가치에는 2의 가중치를 두고 손익가치에는 한 3의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내는 개념이고요. 이 손익가치에 정확히 들어가면 3개년도 손익을 봅니다. 네. 과거 3개년도의 이익 패턴을 보고 가장 먼 그 3개년도치에서는 1이라는 가중치를 두고 네. 2년 전은 2라는 가중치를 두고 바로 직전 연도는 3이라는 가중치를 둬서 포인트 그 산정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연도에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연도에 힘을 빼는 거죠. 사업의 힘을. 계약할 게 있다면 굳이 올해 계약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미뤄내는 방법을 조금씩 유도리 있게 통해서 어쨌든 그 손익이라는 거는 연도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연도의 이익을 조금은 이연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네. 처음에 계산식이 나왔을 때 조금 머리가 아플 뻔했는데 그래도 듣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작년에 손익이 낮아지면은 주식 가치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 양도를 하기 직전 연도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양도보다는 이제 주식을 증여하려는 계획을 네. 세웠을 때 그 전년도 마지막 성과가 가장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그 마지막 연도의 사업 성과를 조금 이제 힘을 빼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연도에 좀 매출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설명이신 건데요. 네. 그러면 좀 더 좀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 34년, 35년, 36년 제가 저의 자식한테 증여를 37년에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네. 과거 직전 연도는 36년이 될 거고 35년, 34년까지의 손익을 검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상속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이제 검토안이고요. 그런 34년에 3억이라는 이익의 가중치를 1로 두고
그 다음 연도인 35년에 가중치를 2로 둔 다음에 네. 직전 연도인 36년에 2억이라는 이익에 가중치를 3을 둔다면 이 산식이 좀 복잡하지만 주당 가치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15,76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마지막 연도 2억을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2억,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법인으로 만들어 보면, 네. 네,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합법적인 틀 안에서, 네. 너무 사업자가 극단적이어서 갑자기 이게- 휴가를 갈 수도 있고요. 아, 네. 네네.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줘야 되니까요. 법인 네, 입장에서는 네. 고정비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표에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한 주당 가치가 2,160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럼 2,160원일 때랑 15,000원일 때 주식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여기에 10만 주씩만 곱해도 내가 이 어차피 증여는 이 주식을 넘기는 거 똑같지만 세금의 베이스는 이게 15,000원이냐 2,000원이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주식을 넘기는데 15,000원으로 10만 주를 넘기게 되면은 증여세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2억일 때 표와 오른쪽은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억이 마지막 연도일 때 표인데요. 이 초록색 부분을 보면 이 단기순이익이 2억일 때는 15,760원 한 주당 가치가 됐고 마이너스 2억일 때는 2,160원입니다. 그 주황색을 보면 증여세가 첫 번째 케이스는 5,304만 원이에요. 내가 주식을 주는 단계에서 5,3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또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 연도에 손익을 마이너스 2억으로 했을 때 이제 주식은 똑같은 주식이 넘어가지만 이제 증여세는 432억으로 절세로 빠지면 이제 3,872만 원이 한 명당 계산이 이제 절세액이 된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마지막 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를 표를 보면서 딱 느꼈는데요. 오늘도 세무사님 덕분에 저평가된 주식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 가족 법인을 활용한 이 절세에도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단점은 혹시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제 절세나 탈세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걸 고려하셨다면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어차피 사업을 할 아이템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증여를 고려하신 분이라면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 한 달 차이로 이렇게 15,000원이 주당 가치가 되느냐, 뭐 2,000원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남한테 팔 때는 비싸게 팔지언정 이건 세법상 평가액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자녀가 주당 가치를 낮게 받으면 나중에 2,000원일 때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1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00원에서 10만 원의 부분을 남한테 팔 때 이 양도 차익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행히 이제 일반 부동산 양도는 이제 누진세율 구조여서 세율이 이제 45%까지 쭉 올라가는데 주식 양수도는 이제 단일세율 20%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적으로 이제 고려하면은 절세안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을 증여를 받으면 받은 수증자가 증여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이거나 나이가 소득이 없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고려 안 하고 그냥 주식 증여만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거 그 증여세 증여세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현금 증여까지 묶어가지고 주식 플러스 현금 증여로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 납부 능력까지 이제 커버가 가능한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의 단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준혁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